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7월호의 홈시어터 코너에 오셨습니다. 홈시어터 코너에서 7월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작품은 HBO의 4편짜리 시리즈 올리브 키터리지예요. 올리브 키터리지는 원래 원작 소설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책으로 먼저 접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아카데미 시즌에 노매드랜드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이자 제작자로서 프랜시스 맥도맨드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아직 우리가 못 본 작품으로 이 TV 시리즈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렇게 OTT 플랫폼들을 구경을 하다 보니 이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내려가기 전에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딱 점을 찍었습니다. 이 올리브 키터리지는 엘리자베스 트라우트라는 작가가 쓴 2008년도작 소설이 원작이고요. 이 원작의 구조는 13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단편 소설이 아니고 가상의 마을 크로스비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13가지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가장 중심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름이 올리브 키터리지, 그리고 그의 남편인 헨리 키터리지,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TV 시리즈는 아예 이 13토막 중에서 이 키터리지 부부가 중심에 있는 그 단편들만 모아서 그것을 다시 4편으로 간추리고 25년에 걸친 이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 소설은 2009년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판권을 또 산 사람도 노매드랜드 때와 똑같이 프랜시스 맥도맨드인데 또 훌륭한 여성 감독 딱 맞는 사람을 기용을 했습니다. 이 여성 감독의 이름은 리사 촐로덴코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좀 낯서시더라도 예전에 줄리안 무어와 아네트 베닝이 레즈비언 커플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Kids Are All Right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국내 개봉 제목은 Everybody All Right 이렇게 개봉을 했었죠. 이 이야기는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잘 결합을 해서 살던 레즈비언 커플이 딸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 나서면서 여자들끼리의 삶에 남자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약간의 소요 이런 것들이 메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이 리사 촐로덴코의 전작은 넷플릭스에서 작년이었나요? 한창 동안 이제 화제가 됐었던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이라고 하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의심당하는 10대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는 여자 형사도 나오고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프로필만 봐도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작품의 굉장히 적격인 연출자인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TV 시리즈는 총 4편이에요. 원 시즌이라고 해도 좋겠죠. 재밌는 점은 이 엘리자베스 트라우트는 이 소설의 속편을 썼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 이 TV 시리즈 속편에 대해서는 뭐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소설로부터 간추려낸 4편의 에피소드가 올리브 키터리지의 최초 시즌의 내용이고요. 이걸 어떻게 HBO에서 방영을 했냐면 2014년에 하루 동안 2편 연달아, 그 다음날 3편, 4편 연달아, 그러니까 백투백으로 집중력 있게 방영을 한 거죠. 좋은 평을 받아서 TV의 뭐 오스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에미상에서 8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4편의 에피소드에 주로 어떤 얘기가 다뤄지는지를 여러분들의 관람 경험을 스포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은 어떤 나이든 여인이 담요랑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고 사람 없는 숲속 공터로 걸어 들어가는 작품이고, 이때 바로크풍의 트럼펫 콘체르토 음악이 이렇게 그 라디오에서 울려 나옵니다. 그 여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 여인은 바로 프랜시스 맥도맨드가 연기하는 올리브이고, 이 도입부가 지나가면 25년 전이라는 자막과 함께 올리브의 중년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25년 전에 올리브는 남편 헨리와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결혼 생활로부터
그다지 어떤 뭐 영감이랄까 행복이랄까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긴 결혼 생활 중에 딱 그런 국면인 거죠. 25년 전이. 그래서 헨리는 이 마을의 약사고요. 올리브는 이 마을의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엄격한 선생님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제목이 막 약국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인 헨리가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고용한 젊고 마음씨 고운 여자 드니스 티보도라고 하는 여성과 좀 특별한 우정을 맺고 의존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드니스 역할을 조이 카잔이라고 폴 다노하고 커플이고 둘 다 연출과 시나리오 쓰기에도 굉장히 재능이 돋보이는 그런 다재다능한 배우죠. 근데 이 올리브가 상당히 입이 걸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드니즈는 마우지하다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냥 조그맣고 사람이 소심하고 약간 말도 종알종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앙쥐 같다 뭐 이런 식의 좋은 표현은 아니죠. 뭐 쥐가 그렇게 인간들이 호감을 갖는 동물은 아니니까. 근데 자꾸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드니스에 대해서 그 생쥐가 이렇게 불러요. 그건 아마 이제 남편이 여리고 착한 여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올리브라는 여자하고 정반대 스타일의 젊은 여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남다른 호감과 보살핌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약간 그런 티를 내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니스라는 여자도 이제 기혼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자기랑 잘 맞는 그리고 둘이 막 누가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의 이름도 헨리인 거죠. 그래서 드니스가 처음에 어머 내 인생에 헨리가 둘이에요 하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얘기도 약사 헨리는 아주 크게 웃어주죠. 그래서 드니스를 키터리지 집안에 불러서 저녁 대접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드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헨리는 껄껄껄껄 웃고 올리브하고 그 두 사람의 아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외동아들은 웃어주질 않아요. 저게 뭐 웃기단 말인가 어이가 없다 이런 표정으로 그 장면은 이제 그맘때 키터리지 집안 이 3인 가족 사이에 흐르는 유머 감각의 불일치라든가 긴장 그런 걸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 더없이 착하고 남편도 이 키터리지 부부에게 소개시켜주고 했던 그 드니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싶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안 그래도 굉장히 여리여리한 이 드니스라는 여성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던 헨리는 더욱더 이 사고 이후에 드니스를 돌보고 싶어 해요. 여기에서 드니스에게 헨리가 품고 있는 따뜻한 감정이 직장의 고용주라든가 인생 선배 이상의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한데 또 하나 그보다 더 견고한 사실은 그렇지만 이 헨리가 올리브를 그렇다고 해서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올리브를 떠난다는 것은 그의 다리 한쪽을 자른다는 상상만큼이나 떠올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니스가 그 어려움 속에서 헨리와 유대가 강해지면서도 헨리랑 드니스가 왜 함께할 수 없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상황, 그 경험이 나오고 그와 동시에 아내인 올리브 역시 매일매일 자신과 아들을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동네에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 피터 멀렌이라고 하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이분도 또 감독 겸 배우인데 아 여기 보니까 감독 안 해본 배우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현장은 이제 리사 감독님도 상당히 긴장이 됐을 것도 같은데 그 배우가 이제 줄담배에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나이스한 헨리하고는 또 굉장히 스타일이 정반대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헨리가 이끌리는 여자는 자기 닮은 여자고 올리브가 중년에 바람을 피게 되는 대상도 올리브하고 좀 비슷한 터프한 스타일의 남자인 거죠. 근데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과는 살 수가 없으리라는 거를 이제 막연하게 그 정도는 아는, 그 정도의 그 깨달음은 갖고 있는 나이가 된 거죠.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이랄까? 문 너머로 상대방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시기를 같이 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약국 에피소드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밀물인데요. 올리브가 제가 수학교사라 그랬잖아요. 과목이 수학이란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올리브가 마음을 줬던 남자도 이 학교의 교사예요. 동료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을의 로맨스이면서도. 근데 이 올리브가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마을의 많은 성인들이 올리브의 제자고 외지로 떠난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르친 아이 중에 올리브가 좀 머리 나쁜 사람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건 반대로 총명한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겠죠. 수학의 우등생이었던 케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또래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1에서 시간이 좀 점프를 한 거죠. 케빈 콜슨이라는 아이가 이미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갖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된 이 케빈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멀리서 봐도 쟤 돌아왔네 라고 생각도 되고 또 올리브가 뭔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케빈이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마을에 와서 제가 뭔가 할 일이 좀 불안불안한 일밖에 없는 거죠. 뭐 그냥 수더분해가지고 홈커밍을 해서 뭐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하러 왔을 것 같은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을 보자마자 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 몸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해 이러면서 그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왔니? 막 이러면서 두 사람이 한동안 그 대화를 차 안에서 합니다. 바람 속에서. 근데 그 두 사람의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이 드라마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올리브가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가 권총 자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파괴적 성향이 나한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여자거든요. 올리브는. 그런 한편 케빈은 어떤 아이였냐면 약간 양극성 장애가 있던 홀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부터 항상 안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이인데도 항상 엄마를 돌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엄마한테서 눈을 떼면 엄마가 무슨 약을 들이킬 줄 모르고 케빈은 그래서 조숙한 아이였고 그렇지만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였고 그래서 올리브의 애인이었던 영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다정하게 굴진 않아도 항상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에서 어머니가 별일이 없나 또 어머니하고 만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가끔 해주고 그런. 근데 남들은 잘 모르죠. 이제 이런 두 사람의 무뚝뚝한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케빈의 제자 어머니의 마지막과 오래전 돌아가신 자기 올리브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탄 없이 차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차창 앞을 바라보는데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새로운 사례가 갑자기 케빈의 예전 친구이자 또 뭐겠어요. 올리브의 옛날 제자겠죠. 바로 그 차를 세워둔 곳이 마을 도너츠 가게 인근의 바닷가였는데 도너츠 가게 여주인인 패티라는 케빈의 동창이 바다 쪽으로 가서 뭐 이렇게 덤불을 돌아보고 이런 거 같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시야에서. 근데 시야에서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지려면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 올리브가 케빈을 막 재촉해가지고 자기 파괴적 충동으로 인해 귀향한 아이한테 또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구조하도록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시를 한 건 올리브지만 그 일을 한 건 케빈이기 때문에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패티는 이제 그게 발이 미끄러져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과 목격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패티는 그때 연이은 유산으로 이제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던 거죠. 이 크로스비라는 마을이 정말 인구 대비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날씨 탓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메인주 하면 여러분이 미국 50개 중에서 지도를 찾아보시면 진짜 오른쪽 끝에 위에 있거든요. 정말 정말 추운 데고 여름에는 진짜 나중에 이 올리브 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집을 외지인들한테 임대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방충망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만큼 여름에 막 벌레가 끌어가지고 힘들고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지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싶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밀물 에피소드에
큰 사건은 이런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던 여기서 불안정한 유년을 보냈던 케빈의 귀향. 또 하나는 뭐냐면 마침 그때 케빈의 친구였던 이들의 아들, 그러니까 올리브와 헨리의 아들인 크리스토퍼도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크리스토퍼는 발 전문의가 돼 있어요. 포디아트리스트죠. 영어로 하면. 근데 케빈은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퍼는 족부의학 전문의가 돼서 결혼을 하러 크리스토퍼는 돌아와 있는 거죠. 이제 결혼을 자기 고향에서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출신의 또 다른 닥터, 내과 의사인 수제안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내일이면 이 케빈이 찾아온 날, 이튿날 야외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밀물 에피소드의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때 이 깐깐한 올리브는 이 결혼 자체도 그닥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웨딩에 치러지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웨딩이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아들이랑 결혼하는 수잔이랑 수잔의 어머니가 당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딱 메인주와 어떤 캘리포니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돈이 와서 사사건건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날씨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라고 한다거나, 대도시의 세련됨 같은 것과 이 크로스비 마을의 뭐 대조적인 면을 비교를 한다거나, 올리브는 아들 결혼식에 갈 드레스를 직접 미싱을 돌려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남편인 헨리는 당신이 그런 여자여서 난 당신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사돈 친척들은 저게 뭐래? 신랑 어머니 드레스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올리브가 모를 수가 없으니까 이 두 부부가 아들이 결혼하면 살라고 자기 집 옆에 지어준 예쁜 집이 있거든요. 이제 가구 하나하나 되게 정성껏 골라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의 살림이랑 뭐 그릇들 이런 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들을 위해서 꾸며준 방에 꽉 들어차 있는 예비 며느리의 옷이나 구두 같은 거에 대해서 올리브가 그 자기의 마음에 안 듦을 좀 소심하게 복수하는, 뭐 구두를 한 짝만 훔친다든가 그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순풍산부인과 같은 그런 그 시트콤 있죠. 가장 사소한 데서 인간의 가장 날것의 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잘 만든 시트콤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울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감상적이지 않은, 뭔가 우리를 이렇게 달래주지 않는 인생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은 웃게 돼요. 그러니까 유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인간이 왜 저러고 사냐, 뭐 이런 드라마까지 굳이 봐서 내가 주말을 건조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떤 게 한몫을 하냐면 이런 드라이한 유머, 그리고 이게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요소들, 배우의 연기와 그다음에 그 촬영, 풍광, 뭐 춥고 더운 건 우리는 볼 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름 가을날의 햇살이라든가 굉장히 아름다운 숲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부둣가의 풍경이라든가,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음악은 정말 좋아요. 코엔 형제 작품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 아시죠, 여러분? 카터 버웰이라고 하는 파고의 음악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카터 버웰 음악이 이 프랜시스 맥도맨드하고 너무 찰떡으로 어울려가지고 이 에피소드 첫 부분부터 딱 안정감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줍니다. 영상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유머가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사연들을 우리가 미적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